안녕하세요.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엔 이 결혼식 시작 못합니다. 서병도의 선언이 신부 대기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78세 노인의 목소리엔 힘이 넘쳤어요. 은퇴한 병원 이사장답게 권위가 묻어났죠. 그의 손엔 투명한 플라스틱 케이스가 들려 있었는데 안에 든 면봉 2개와 작은 시험관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습니다. 케이스 겉면엔 15분 급속 DNA 검사 키트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김혜진은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던 손을 멈췄습니다. 49세 신부의 얼굴엔 당혹감이 번졌죠. 웨딩드레스에 레이스 장식이 어깨를 파고들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결혼식 10분 전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녀는 30년 가까이 웨딩 플래너로 일하며 수백 건의 결혼식을 치렀지만 신부 대기실에 예비 시아버지가 DNA 키트를 들고 나타난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떨리며 무슨 말씀인지 물었지만 서병도는 대답 대신 갈색 봉투를 꺼냈어요. 구겨진 봉투 귀퉁이엔 HJ라는 이니셜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고 오래된 병원 로고가 찍혀 있었죠. 봉투의 테두리는 세월의 발에 있었고 종이 질감이 거칠었습니다. 서병도는 봉투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화장대 위에 탁 놓았어요. 서류가 화장대 위에 립스틱과 파우더를 밀쳐냈죠. 혜진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A사 용지 3장이었어요. 첫 페이지 맨 위에 유언장 사본이라는 글자가 또렷했고요. 두 번째 페이지 중간쯤 형광펜으로 표시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장은 길고 복잡했지만 핵심은 명확했어요. 혼인 전 친자 관계가 확정될 시 신탁 자산 중 30억 원을 해제하고 혼인 당사자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확정되지 않을 경우 혼인은 무효로 간주되며 신탁은 원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조항도 붙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글자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박혔지만 의미는 쉽게 들어오지 않았죠. 친자관계라는 단어가 유독 크게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병도는 혜진의 딸인 서연의 생부가 누구인지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의 말투엔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치 병원에서 환자에게 필수 검사를 통보하듯 당연하고 자연스러웠죠. 노인의 얼굴엔 미안함이나 망설임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서연이 들어왔어요. 28세 딸은 손에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이루어진 부케를 들고 있었는데 엄마의 표정을 보자 발을 멈췄죠. 서연의 눈빛이 불안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평소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공기가 이상했거든요.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렸어요. 서병도는 서연에게 간단한 검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면봉으로 입안을 살짝 긁기만 하면 되고 15분이면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어요. 그의 말투는 침착했지만 강압적이었죠. 마치 거부할 수 없는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서연이 뒤로 물러섰어요. 부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줄기가 살짝 구부러졌죠. 장미 한 송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혜진이 벌떡 일어나 딸 앞을 가로막았어요. 웨딩드레스의 긴 치마가 바닥을 쓸었죠. 어르신, 이런 모욕은 못 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어요. 혜진은 웨딩드레스 치마를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죠. 레이스가 손가락 사이로 구겨졌습니다.
서병도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DNA 키트를 화장대 위에 놓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이건 모욕이 아니라 단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신의 집안은 3대째 의료계에 몸담았고 명예가 곧 재산이니 사돈될 집과 혈연 문제를 명확히 하는 건 당연하다고 설명했죠. 그의 논리는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그녀는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공중에서 펄럭이다 바닥에 흩어졌어요. 유언장 사본이 바닥에 널브러졌고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이 위를 향해 있었죠. 서병도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혜진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엔 오래된 폴라로이드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흐릿한 화질이었지만 젊은 여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여자는 연한 파란색 병원 가운을 입고 있었고 배가 크게 불러 있었죠. 임신 막달쯤 돼 보였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약간 옆을 향하고 있었고 한 손으로 배를 감싸고 있었어요. 사진 모서리엔 HJ라는 이니셜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보고 또 보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20년도 더 지난 자신의 모습이었죠. 그때 그 시절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혼자 진통을 견디던 그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침대, 형광등 불빛, 복도를 오가는 낯선 발소리들.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서병도는 사진이 자신의 병원 창고에서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20년이 넘었고 HJ라는 이니셜과 함께 발견됐다고 덧붙였어요. 그는 휴대폰을 거두며 혜진이 자신의 병원에서 출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죠. 미혼모였고 친자 정보를 비공개로 했다는 것도 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지 않나요? 노인의 목소리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아버지! 딸은 엄마 앞으로 다가가 혜진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서연은 엄마가 자신을 혼자 키웠다고, 아무 도움 없이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왜 확인 대상이 돼야 하느냐고 따졌어요. 서연의 목소리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엄마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서병도는 한숨을 쉬며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가문의 문제라고 설명했어요. 검사만 하면 된다고, 결과가 명확하면 아무 문제 없이 결혼식이 진행되고 신탁도 풀린다고 덧붙였죠. 거부할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의 논리는 단순하고 명확했어요. 바로 그때 대기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서정우가 들어왔어요. 54세 신랑은 턱시도 차림이었는데 얼굴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넥타이가 약간 비뚤어져 있었고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결혼식장에서 뛰어온 게 분명했어요.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와 혜진 사이에 섰어요. 서병도는 아들을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우는 혜진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자신은 몰랐다고, 아버지가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다고 사과했죠.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혜진에게 사과하면서도 아버지를 원망스럽게 쳐다봤어요. 혜진은 정우가 알고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정우는 고개를 저으며 전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방금 하객들 사이에 소문이 돈다는 얘기를 듣고 뛰어왔다고 설명했어요. 소문이라는 말에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혜진은 눈을 감았어요. 이제 이해가 됐죠. 결혼식장 밖에선 이미 수군거림이 시작됐을 거예요.
신부 쪽 집안에 뭔가 있다는 소문, 혼전 검사를 한다는 소문, 출생의 비밀이 있다는 소문, 귓속말처럼 퍼져나갔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결혼식 진행할 수 없어요. 그녀는 웨딩드레스의 베일을 벗어 화장대에 던졌어요. 베일이 거울 위에 걸쳤죠. 레이스가 거울면을 가리며 흘러내렸습니다. 정우가 당황했어요. 그는 진정하라고 얘기 좀 하자고 말했습니다. 정우가 혜진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혜진은 물러섰죠. 혜진은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건 얘기가 아니라 존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정우가 말을 더듬으며 오늘만 넘기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혜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정우는 그 표정을 보고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혜진은 물었습니다. 오늘만 넘기면 내일은 어떻게 되느냐고, 모레는 어떻게 되느냐고, 이 모욕을 언제까지 참아야 하느냐고 따졌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가 변명하려 했지만 서병도가 아들을 밀쳐냈어요. 노인은 아들에게 나서지 말라고, 이건 우리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서병도의 말투는 단호했어요. 혜진이 비웃었습니다. 그녀는 49년을 살면서 많은 모욕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미혼모라는 낙인, 혼자 애를 키운다는 시선, 남자 없이 산다는 편견. 다 견뎠다고 했죠. 하지만 자신의 딸을 시험대에 올리는 건 못 참는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서병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노인은 목소리를 높여 이것은 시험대가 아니라 확인이라고 반박했어요. 혜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병도를 똑바로 봤어요. 행복의 문 앞에서 사람을 시험대에 올리면 그 문이 문이겠냐고 되물었습니다. 차라리 문을 닫고 돌아서는 게 낫다고 말했죠. 서연이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딸의 눈엔 눈물이 고였어요. 혜진이 딸을 안았습니다. 웨딩드레스가 구겨졌지만 상관없었어요. 레이스와 실크가 뒤엉켰죠. 서연은 자신이 검사를 받아도 된다고, 엄마가 편하다면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딸은 검사받을 이유가 없다고, 자신의 딸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죠. 서병도가 혀를 찼습니다. 그는 화장대 위에 DNA 키트를 집어들었어요. 키트 안의 면봉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죠. 노인은 고집 부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차일 뿐이라고, 시험이 아니라 확인이라고 반복했어요. 문은 열리되 누가 열쇠를 갖는지는 다르다고 덧붙였죠. 혜진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 열쇠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서병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탁 해제의 열쇠를 말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산이 30억이나 걸린 문제니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 순간 복도에서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대기실 안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죠.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택배 기사였습니다. 검체 수거하러 왔다고 말했죠. 대기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혜진은 문을 바라봤고, 서연은 엄마를 붙잡았고, 정우는 아버지를 노려봤어요. 서병도만이 침착하게 문 쪽으로 걸어갔죠. 그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노인의 손이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대기실에 울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파란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는 손에 하얀 보냉백을 들고 있었고 가슴팩에 급송 검사 서비스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남자는 대기실을 둘러봤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 턱시도를 입은 신랑, 그리고 노인과 젊은 여자. 이상한 조합이었지만 남자는 묻지 않았어요. 익숙한 듯 보였죠.
택배기사는 15분 내 픽업이 맞는지 확인하고 검체가 준비됐는지 물었습니다. 서병도가 DNA 키트를 내밀었어요. 택배기사는 키트를 받아 보냉백에 넣었습니다. 정우가 소리쳤어요. 취소합니다. 그 검사 안 합니다. 서병도가 아들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였어요. 정우는 보냉백을 빼앗으려 했고 서병도는 아들을 밀쳐냈죠. 택배기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사이 혜진은 서연의 손을 잡고 대기실을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문 앞에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정민서였습니다. 51세 전처는 우아한 분홍빛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엔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죠. 눈가의 주름이 깊어 보였습니다. 시기 곧 시작인데 어디 가는 거예요? 민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혜진은 말없이 민서를 지나치려 했어요. 하지만 민서가 혜진의 팔을 붙잡았죠. 확인 한번 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떳떳하다면 검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민서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혜진이 손을 떼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는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집안이 체면을 중시한다고 사돈될 집의 과거가 불분명하면 곤란하다고 말했죠. 혜진이 민서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택배 기사가 보냉백을 들고 문 밖으로 나갔어요. 서병도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15분 후면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그때까지 식을 미루라고 말했어요. 목소리에 승리감이 묻어났죠. 혜진은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신부는 창백했고 립스틱은 번져 있었고 웨딩드레스는 구겨져 있었죠. 베일은 이미 화장대 위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그녀가 꿈꾸던 결혼식이었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실 서정우의 조카 서진욱이 들고 온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진욱은 떨리는 손으로 누렇게 바른 폴라로이드 사진을 서병도에게 내밀었어요. 사진 속엔 젊은 여자가 병원 가운을 입고 서 있었는데 배가 크게 불러 있었죠. 임신 막달쯤 돼 보였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윤곽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한 손으로 배를 감싸고 있었고 다른 손은 옆으로 축 늘어뜨려져 있었죠. 배경엔 병원 복도가 보였고 형광등 불빛이 여자의 어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병도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한숨을 쉬었죠. 사진 모서리엔 HJ라는 이니셜이 볼펜으로 적혀 있었고 뒷면엔 날짜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28년 전이었어요. 사진의 가장자리는 누렇게 변색돼 있었고 한쪽 모서리가 살짝 찢어져 있었죠. 진우가 이거 어디서 찾았니? 진욱은 큰할아버지의 표정을 살폈어요. 노인의 얼굴이 굳어 있었죠. 눈가의 주름이 깊어 보였고 입술이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진욱은 병원 창고에서 찾았다고 대답했어요. 지난주에 창고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서류 상자에서 나왔다고 설명했죠. 진욱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엔 먼지 쌓인 서류 상자와 낡은 파일들이 찍혀 있었어요. 상자는 골판지로 만들어졌는데 모서리가 해져 있었고 테이프가 벗겨진 흔적이 보였죠. 파일들은 누렇게 변색돼 있었고 일부는 곰팡이가 핀 듯 얼룩져 있었습니다. 진욱은 사진만 있는 게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산모 기록 일부도 함께 있었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했죠. 이름 부분이 찢어져 나갔더라는 겁니다. HJ라는 이니셜만 남아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진욱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호기심이 묻어났습니다. 서병도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그는 사진을 집어던지듯 책상 위에 놓았어요. 사진이 책상 모서리에 걸쳤죠. 노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왜 자신에게 왔냐고 물었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진욱은 큰아버지인 서정우가 재혼을 한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상대방이 김혜진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자신이 보기엔 이 사진 속 여자가 젊은 시절 혜진과 닮았다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진욱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그는 큰할아버지의 반응을 살폈어요. 서병도는 대답 대신 창밖을 봤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창밖에 고정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 듯 했어요. 머릿속에선 28년 전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죠. 이 대화는 사실 3주 전에 시작됐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장면이 벌어졌었어요. 정민서와 서진욱이 서병도의 서재에 찾아왔을 때였죠. 민서는 평소보다 단정한 검은색 투피스를 입고 있었고 손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고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민서는 문을 닫자마자 정우의 재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그녀는 서병도 맞은편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컸죠. 도자기가 받침과 부딪히는 소리가 서재에 울렸습니다. 서병도는 신문을 펼친 채 민서를 보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왜 막아야 하느냐고 무뚝뚝하게 물었어요. 민서는 찻잔을 밀어놓고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민서는 신탁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우가 재혼하면 상속 구도가 바뀐다고 강조했어요. 제 아들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든다고요. 민서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서병도는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그는 민서를 봤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날카로웠죠. 서병도가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녀는 자신의 아들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든다고 반복했습니다. 주먹을 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죠.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서는 서병도가 만든 조건부 신탁을 언급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결혼에만 신탁을 해제한다는 조항 말이에요. 그녀는 그 조항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병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찻잔을 들어 차를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죠. 민서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서류는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고 중요한 부분엔 형광펜 표시가 돼 있었죠. 민서는 서류를 서병도 앞에 밀어놨습니다. 민서는 김혜진이라는 여자가 전혀 명예롭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미혼모였고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호하고 웨딩 플래너 일을 하며 겨우겨우 살았다고 설명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엔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류 맨 위엔 김혜진 신상조사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병도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첫 페이지엔 혜진의 기본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나이, 주소, 직업, 학력. 두 번째 페이지엔 과거 이력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죠. 민서가 얼마나 철저히 조사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민서는 자신이 직접 조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혜진이 28년 전에 출산한 병원이 어디인지 알아냈다고 덧붙였어요. 바로 서병도의 병원이었다고 강조했죠. 민서의 얼굴에 승리감 같은 게 스쳤습니다. 서병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두 번째 페이지에 병원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옛날 병원 로고였어요. 20년도 더 전에 쓰던 디자인이었죠.
그 밑엔 산모정보 비공개 요청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서병도가 낮은 목소리로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민서는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병원 내부 문서였습니다. 민서는 이것이 혜진이 출산 당시 작성한 서류라고 설명했어요. 친자 정보를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죠. 근데 이상한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산모 기록 일부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민서는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병원 기록 보존 대장이었어요. 문서엔 환자 번호와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일부 칸이 비어 있었죠. 민서는 기록 보존 대장을 보면 혜진의 차트 번호가 있는데 정작 차트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누가 가져갔거나 아니면 폐기됐을 거라고 추측했어요. 서병도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노인의 등이 굽어 보였습니다. 과거 일은 더 이상 들추지 마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민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서병도 옆으로 다가갔어요. 이게 단지 과거 일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라고요. 정우가 재혼하면 신탁이 풀린다고, 그러면 회사 지분까지 움직인다고, 집안 구도가 완전히 바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병도가 그게 뭐가 문제냐고 되물었습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민서는 자신이 20년 넘게 이 집안 며느리로 살았다고 말했어요. 이혼했지만 아들은 이 집안 사람이라고 강조했죠. 근데 갑자기 나타난 여자가 모든 걸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과거가 불분명한 여자가 말이에요. 서병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봤어요. 정원에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죠.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녀는 제발 생각해보라고 간청했습니다. 혜진이 정말 깨끗한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28년 전 출산 기록이 사라진 이유가 뭐겠냐고 덧붙였죠. 그때 진욱이 끼어들었습니다. 조카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진욱은 사돈 쪽 혈연이 복잡하면 회사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줬어요. 화면엔 신문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작년 M그룹 사례에 관한 기사였어요. 진욱은 회장 아들이 재혼했는데 새 며느리 쪽 가족사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후로 주가가 15%나 떨어졌다고 덧붙였죠. 서병도가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혼맥 논란, 기업 이미지 타격이라고 적혀 있었죠. 부제목엔 재벌가 재혼 후 폭풍, 주가 급락이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노인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진욱은 자신들 회사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기기 사업은 신뢰가 생명인데 사돈 쪽에서 잡음이 나면 끝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화면을 스크롤해서 다른 기사들도 보여줬습니다. 비슷한 사례들이 여럿 있었죠. 재혼 후 기업 이미지 실추, 주가 하락, 거래처 이탈.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그러니까 확인이 필요하다고 다시 강조했어요. 혜진의 딸인 서연이 누구 자식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죠. 민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서병도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가 서랍을 열었어요. 노인의 손이 서랍 안을 더듬었습니다. 그는 안에서 갈색 봉투 하나를 꺼냈죠. 민서와 진욱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봉투는 낡았고 귀퉁이가 해져 있었어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뭐냐고 말이에요. 서병도는 오래전 일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봉투를 만지작거렸어요. 봉투의 표면이 거칠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죠. 서병도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을 때
산모정보 비공개 요청이 몇 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죠. 서병도는 확인이 필요하겠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민서가 제안했습니다. 유 원장 조건을 활용하라고 말이에요. 그녀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서는 서병도가 만든 조건부 신탁을 상기시켰습니다. 혼인 전 친자관계 확정 조항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걸 실행하면 된다고 제안했죠. 서병도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유 원장 사본이었어요. 그는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을 읽었습니다. 서병도는 이 조항이 형식적인 거였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민서가 강하게 말했어요. 형식이 아니라고, 법적 효력이 있다고 강조했죠. 그녀는 서병도를 똑바로 봤습니다. 민서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민서는 DNA 검사를 하면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요즘엔 15분 만에 결과가 나오는 급속 검사 키트가 있어요. 결혼식 당일에 검사를 요구하면 된다고 덧붙였죠. 거부하면 유 원장 조항에 따라 신탁 해제가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욱이 거들었습니다. 조카는 자신이 사설 검사 업체를 알아봤다고 말했어요. 급송 서비스까지 제공한다고 덧붙였죠. 15분 내에 검체를 픽업해서 30분 내에 결과를 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욱은 스마트폰으로 업체 웹사이트를 보여줬어요. 서병도는 화면을 봤습니다. 웹사이트엔 신속 정확 비밀 보장이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어요. 가격표도 보였습니다. 결코 싸지 않은 금액이었죠. 하지만 서병도에게 돈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민서는 결혼식 당일 신부 대기실에서 검사를 요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면 거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엔 계산이 묻어났습니다. 서병도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그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낙엽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가을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그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서병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알겠다고 말했어요. 확인을 하겠다고 결정했죠. 하지만 그의 얼굴엔 망설임이 남아 있었습니다.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던 걸까요? 민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욱도 안도한 표정을 지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이 성공하고 있었죠. 서병도는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는 갈색 봉투를 꺼냈어요. 노인은 봉투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봉투 안엔 28년 전 비밀이 들어 있었죠. HJ라는 이니셜과 함께 말이에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냐고 말이에요. 서병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봉투를 가슴팔에 넣었어요.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병도는 결혼식 날 자신이 직접 검사를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인 정우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지시했어요. 민서와 진욱이 고개를 끄덕였죠. 민서는 자신도 결혼식에 참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객 자격으로 말이에요. 그녀는 필요하면 언론에도 흘리겠다고 덧붙였어요. 소문이 퍼지면 혜진 쪽에서 거부하기 더 어려워진다고 설명했죠. 진욱은 자신이 택배기사 연락처를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대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어요. 모든 준비가 완료되고 있었습니다. 서병도는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봤습니다. 낙엽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노인의 마음도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것인가? 하지만 되돌릴 순 없었죠. 이미 시작됐으니까요. 민서와 진욱이 서재를 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어요. 서병도는 혼자 남았습니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갈색 봉투를 꺼냈어요. 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엔 오래된 폴라로이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병원 가운을 입고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배가 불러 있었죠. 여자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서병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말이에요. 사진 옆엔 남자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비쳐 있었습니다. 남자는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체격은 알아볼 수 있었죠. 서병도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서병도는 봉투를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열쇠로 서랍을 잠갔죠. 서병도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서재에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불을 켜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28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복도, 진통을 겪는 젊은 여자, 그리고 자신. 서병도는 그때의 선택을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지금의 결정을 후회하게 될까요? 노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병도는 DNA 키트를 주문했어요. 급송 검사 서비스에 연락했죠. 모든 준비가 착착 진행됐습니다. 정우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들은 행복하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혜진과 함께 예식장을 보러 다니고 신혼집을 꾸미고 허니문 계획을 세웠죠. 정우의 얼굴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혜진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49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딸 서연도 엄마의 재혼을 응원했죠.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병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행복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말이에요. DNA 키트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결혼식 전날 밤 서병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과거와 현재가 뒤엉켰습니다. 28년 전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서병도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고 갈색 봉투를 꺼냈어요.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사진이 더 선명하게 보였죠. 여자의 얼굴, 남자의 실루엣, HJ라는 이니셜.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서병도는 사진을 봉투에 다시 넣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날 겁니다. 노인은 DNA 키트를 확인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케이스, 면봉 2개, 작은 시험관. 간단해 보이는 도구들이었지만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죠. 이 작은 키트가 두 가정을 뒤흔들 겁니다. 서병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었죠. 내일이면 결혼식이고 신부 대기실에서 검사를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15분 후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노인은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결혼식 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죠. 서병도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는 갈색 봉투와 DNA 키트를 가방에 넣었어요. 차를 타고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도로는 한산했어요. 아침 햇살이 차창을 비쳤죠. 서병도의 얼굴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 모든 걸 끝낼 겁니다.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모이고 있었어요. 서병도는 신부 대기실을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죠.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노인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신부 대기실 안엔 김혜진이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앉아 있었죠. 서병도는 DNA 키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엔 이 결혼식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택배 기사가 보냉백을 들고 복도로 사라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신부 대기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혜진은 화장대 거울을 보고 있었고, 서연은 엄마의 손을 꽉 잡고 있었고, 정우는 아버지를 노려보고 있었죠. 서병도만이 침착한 표정으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노인은 15분 후면 결과가 나온다고 다시 한번 말했어요. 정민서가 문가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차가웠어요. 민서는 복도로 나가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죠.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시작됐다고 말이에요. 복도 한쪽에서 서진욱이 민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카는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정민서가 다가가자 진욱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냐고 말이에요. 민서는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대답했죠. 진욱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또 다른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큰할아버지 서재에서 몰래 가져온 사진이었죠. 진욱은 그 사진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사진 속엔 젊은 혜진이 병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게 보였어요. 혜진 옆에 남자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비쳐 있었죠. 남자는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고 자꾸 큰할아버지 서병도의 모습이 보였어요. 진욱은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민서가 진욱에게 물었습니다. 기자 친구는 준비됐냐고 말이에요. 진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예부 기자 한 명이 대기 중이라고 대답했어요. 민서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기자에게 연락하라고 지시했죠. 하지만 진욱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조카는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망설이고 있었어요. 사진 속 남자의 실루엣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만약 그 남자가 큰 할아버지라면 어떻게 될까? 진욱은 생각만 해도 복잡했습니다. 민서는 진욱의 표정을 눈치챘습니다. 그녀가 물었어요. 왜 그래, 진우가? 뭐가 문제야? 진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그의 손은 봉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예식장 로비에선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시작 시간이 20분이나 지났거든요.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속삭였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냐고, 신부가 도망간 거 아니냐고, 아니면 신랑 쪽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민서의 친구 몇 명이 로비 구석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민서에게서 미리 정보를 받았어요. 신부 쪽 집안에 뭔가 있다는 소문이었죠. 친구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신부 대기실 쪽을 쳐다봤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어요. 들었는데 신부가 미혼모였다던데요. 다른 친구가 거들었습니다. 딸 아빠가 누군지도 모른대요. 또 다른 친구가 덧붙였어요. 그래서 혼전 검사를 한다던데요.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신부 대기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죠. 립스틱은 번져 있었고 마스카라가 살짝 번졌습니다. 웨딩드레스는 구겨져 있었어요. 서연이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딸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의 손도 차가웠죠.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기실 안의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어요. 정우는 아버지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고 다시 물었어요. 혜진 씨와 서연이를 어떻게 이렇게 모욕할 수 있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병도는 침착했습니다. 노인은 이것이 모욕이 아니라고 반복했어요. 단지 확인일 뿐이라고
가문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설명했죠. 서병도의 목소리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정우가 물었습니다. 가문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사람의 존엄성보다 더 중요하냐고 말이에요. 서병도는 대답 대신 창밖을 봤습니다. 예식장 정원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서병도는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집안의 명예가 무너지는 걸 볼 수 없다고 말이에요. 3대째 쌓아온 신뢰를 하루아침에 잃을 수 없다고 덧붙였죠. 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혜진이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입을 연 거예요. 그녀는 거울을 보며 말했죠. 명예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 결혼은 하지 않는 게 낫겠어요. 자신은 누군가의 명예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연이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딸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어요. 서연은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자신만 없었다면 엄마가 행복할 수 있었을 거라고 말했죠. 혜진이 딸을 꽉 안았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딸은 자신의 전부라고, 딸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웨딩드레스와 서연의 옷이 뒤엉켰죠. 정우가 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정우는 혜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혜진은 손을 걷었습니다. 정우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어요. 정우는 간청했습니다. 제발 기회를 달라고, 이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아버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모욕은 이미 일어났다고,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죠. 바로 그때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들어왔어요. 젊은 여성 플래너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하객들이 계속 물어본다고, 언제 식을 시작하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고 전했어요. 서병도가 플래너에게 말했습니다. 10분만 더 기다리라고, 곧 결정이 날 거라고 설명했어요. 플래너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어요. 대기실 밖 복도에선 민서가 여전히 진욱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기자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비하라고 말이에요. 진욱은 여전히 봉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서에게 물었어요. 큰어머니, 아무리 헤어지셨고 자식을 위한다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큰아버지가 행복할 기회를 빼앗으시면서까지요? 민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서는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행복이다 뭐니 재산이 날아가는데 무슨 행복 타령이야? 자신의 아들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죠. 민서의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진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봉투를 쥐고 있었어요. 그는 결심을 못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공개할지 말지 말이에요. 로비에선 수군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하객 중 한 명이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그는 친구에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김혜진에 대한 정보가 떠 있었죠. 웨딩 플래너 경력, 28년 전 출산 기록, 미혼모였다는 사실. 정보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휴대폰이 돌아다녔어요. 사람들은 화면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죠.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거 큰일 나겠는데요. 다른 사람이 거들었어요. 신랑 집안에서 당연히 반대하겠죠. 민서의 친구들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녀들은 혜진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았어요. 미혼모가 재벌가와 결혼하려 한다고, 분수를 모른다고, 돈을 노린 게 분명하다고 말했죠. 말들이 점점 과격해졌습니다. 신부 대기실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시계는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올 시간이 5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대기실 안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죠.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웨딩드레스에 긴 치마를 걷어 올렸어요. 혜진은 신발장에서 평소 신던 구두를 꺼냈습니다. 웨딩 슈즈를 벗고 편한 구두로 갈아 신었어요. 서연이 엄마를 봤습니다. 딸은 엄마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았어요. 서연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부케를 화장대 위에 놓았죠.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하냐고,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가는 거냐고 말이에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결과가 어떻든 이 결혼은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서병도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노인은 문 앞에 서서 두 사람을 막았어요. 서병도는 결과를 확인하고 가라고, 그게 예의라고 말했죠. 하지만 혜진은 비웃었습니다. 혜진이 말했습니다. 예의를 말하냐고, 남의 딸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예의를 말하냐고 반박했어요. 아니요, 저는 이제 이 모욕의 현장을 떠나겠습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정우가 혜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가지 말라고, 사랑한다고, 이 모든 걸 바로잡겠다고 간청했죠. 하지만 혜진은 팔을 뿌리쳤습니다. 혜진은 정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녀는 말했어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모욕의 자리에 세워두는 게 당신이 말하는 사랑인가요? 진짜 사랑이라면 처음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혜진의 말이 맞았거든요. 자신이 우유부단했고 아버지를 제대로 막지 못했고 혜진과 서연을 지키지 못했죠. 바로 그 순간 서병도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메시지가 도착한 거예요. 노인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급송 검사 서비스에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대기실이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서병도를 쳐다봤어요. 노인은 천천히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떨렸죠. 화면에 검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서병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노인은 휴대폰을 보고 또 보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죠. 정우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서병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그저 휴대폰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혜진도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싶지 않았어요.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었거든요. 혜진은 서연의 손을 잡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병도가 여전히 문 앞을 막고 있었죠. 혜진이 말했습니다. 비켜달라고,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어요. 서병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휴대폰을 쥔 채 혜진을 쳐다봤어요. 서병도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승리감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두려움 같은 게 보였죠. 노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정우가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어깨를 잡았어요. 정우는 결과를 보여달라고, 자신도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죠. 서병도가 천천히 휴대폰을 정우에게 건넸습니다. 정우는 화면을 봤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어요. 정우는 화면을 보고 또 보고 아버지를 쳐다봤죠. 정우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졌습니다.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서병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나왔냐고, 결과가 뭐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엔 더 이상 궁금증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 상황을 끝내고 싶을 뿐이었죠. 정우가 혜진에게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엔 검사 결과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친자 확률 99.9%.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검사 대상 A와 B의 관계, 부녀 관계 확정. 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봤어요. 검사 대상 O는 서연이었죠. 그럼 검사 대상 B는 누구일까요? 혜진은 서병도를 쳐다봤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병도의 어깨가 떨렸어요. 노인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DNA 검사를 요구했던 것이 자신의 비밀을 폭로하는 결과를 낳았죠. 혜진이 물었습니다. 검사 대상 B가 누구냐고, 누구의 DNA와 비교한 거냐고 말이에요. 서병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답할 필요도 없었어요. 모두가 알았거든요.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서연의 생부는 서병도였어요. 28년 전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혜진과 서병도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거죠. 서연이 비틀거렸습니다. 딸은 엄마를 쳐다봤어요. 서연의 눈엔 혼란과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죠. 엄마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아니면 엄마도 몰랐던 걸까요? 혜진이 서연을 안았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설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8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병원 복도, 진통, 두려움, 그리고 한 남자. 그 남자가 서병도였을까요? 혜진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이 흐릿했거든요. 하지만 DNA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정우가 아버지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의 딸이 아버지의 딸이라니 말이 되냐고 따졌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병도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노인은 변명할 수 없었어요. 28년 전 자신의 잘못이 지금 폭로된 겁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죠. 대기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서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결과를 알고 싶어 참지 못하고 들어온 거였죠. 민서의 얼굴엔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기실 안의 분위기를 보고 민서는 멈췄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민서는 정우를 쳐다봤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창백했죠. 민서가 물었습니다. 결과가 어때요? 뭐라고 나왔어요? 정우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민서에게 건넸습니다. 민서는 화면을 봤어요. 민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보고 또 보고 서병도를 쳐다봤죠. 민서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님이 서연 씨의 생부라는 게 말이 돼요? 그럼 정우와 서연은 남매가 되는 거 아니냐고 소리쳤죠. 대기실이 또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서의 말이 맞았어요. 정우와 서연은 이복 남매였습니다. 그럼 정우와 혜진의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우와 혜진은 혈연 관계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윤리적으로는 복잡했어요. 사돈 관계가 아니라 더 꼬인 관계가 돼버렸죠. 혜진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그녀는 서병도를 쳐다봤습니다. 혜진은 말했어요. 확인하고 싶으셨다면서요. 이제 확인하셨네요. 만족하세요? 서병도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무엇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어요. 28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자신의 손으로 폭로된 겁니다. 혜진은 서연의 손을 잡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서병도는 비켜섰고 정우는 무릎을 꿇은 채 움직이지 못했고 민서는
휴대폰을 움켜쥔 채 얼어붙어 있었죠. 혜진과 서연이 대기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엔 진욱이 서 있었어요. 조카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혜진의 얼굴을 보고 진욱은 모든 걸 이해했죠. 진욱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는 봉투를 혜진에게 건넸어요. 혜진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나중에 확인하면 됐으니까요. 혜진과 서연은 복도를 걸어 로비로 향했습니다. 웨딩드레스가 바닥을 쓸었어요. 하객들이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림이 더 커졌죠. 하지만 혜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걸었어요. 서연도 엄마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식장 정문을 나섰어요. 밖은 밝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눈부셨어요. 혜진은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죠. 혜진은 웃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녀는 자유로웠습니다. 모욕의 현장에서 벗어났고 거짓된 결혼에서 도망쳤고 이제 딸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진짜 폭풍은 지금부터 시작될 거라는 걸 알았죠. 예식장을 떠난 지 30분 후 혜진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서연과 함께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웨딩드레스는 여전히 입고 있었지만 베일은 벗어져 있었죠. 혜진은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정우였어요.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멈췄지만 곧 다시 울렸어요. 서연이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딸의 얼굴엔 혼란이 가득했어요. 서연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부가 서병도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28년 동안 아빠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예비 할아버지였던 겁니다. 혜진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설명해야 했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죠. 28년 전 그날의 기억은 흐릿했거든요. 혜진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21살이었을 때 얘기였어요. 대학을 다니던 중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죠. 어느 날 병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기회가 생겼습니다. 서병도의 병원이었어요. 당시엔 그가 이사장이었고 병원은 규모가 컸죠. 혜진은 원무과에서 서류 정리를 돕는 일을 했습니다. 일은 단순했어요. 환자 기록을 정리하고 파일을 분류하고 서류를 배달하는 일이었죠. 혜진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서병도가 그녀를 알아봤어요. 노인은 젊고 성실한 아르바이트생에게 관심을 보였죠. 어느 날 저녁 혜진이 서류를 이사장실에 가져다 줬습니다. 서병도는 혼자 있었어요.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노인은 혜진에게 차를 권했습니다. 혜진은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서병도는 고집했어요. 혜진은 어쩔 수 없이 앉았습니다. 서병도는 혜진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어요. 학교는 어디 다니는지, 무엇을 공부하는지, 장래 희망은 무엇인지. 혜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그날 이후로 서병도는 종종 혜진을 불렀습니다. 서류를 가져오라고, 차를 마시자고, 저녁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어요. 혜진은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상대는 이사장이었고 자신은 아르바이트생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서병도가 혜진에게 특별한 일을 부탁했어요. 중요한 서류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다 달라는 거였죠. 혜진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서병도의 집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어요. 큰 저택이었죠. 혜진이 도착했을 때 집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병도의 아내는 여행 중이었고 아들인 정우는 유학을 가 있었어요. 서병도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혜진을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혜진은 망설였지만 들어갔습니다. 서병도는 서류를 받고 혜진에게 차를 권했죠. 혜진은 거절했지만 서병도는 강요했습니다. 차를 마신 후 혜진의 기억이 흐릿해졌어요. 어지러웠고 정신이 몽롱했고 몸을 가누기 힘들었죠. 다음에 기억나는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혜진은 낯선 침대에서 깨어났어요. 몸이 아팠습니다. 옷은 흐트러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짐작할 수 있었죠. 혜진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서병도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혜진에게 돈봉투를 건넸습니다. 이 일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병원 일도 그만두라고 말했어요. 혜진은 돈봉투를 던졌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서병도는 웃었습니다. 노인은 증거가 없다고, 누가 믿겠느냐고, 자신은 존경받는 의사이고 혜진은 가난한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말했죠. 혜진은 절망했습니다. 서병도의 말이 맞았어요. 증거도 없었고 믿어줄 사람도 없었고 싸워봤자 질 게 뻔했죠. 혜진은 그날 병원을 떠났습니다. 한 달 후 혜진은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낙태를 고민했지만 차마 할 수 없었죠. 혜진은 혼자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출산할 병원이 문제였어요. 다른 병원은 비용이 너무 비쌌습니다. 혜진은 어쩔 수 없이 서병도의 병원으로 갔어요. 다른 선택이 없었거든요. 혜진은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친자 정보를 비공개로 요청했어요. 서병도를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죠. 하지만 출산 당일 서병도가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혜진의 병실에 왔어요. 그는 출산 기록을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겠다고 혜진에게도 이 일을 잊으라고 강요했어요. 서병도는 혜진의 기록 일부를 가져갔습니다. 혜진은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갓 출산한 상태였고 아이를 지켜야 했고 싸울 힘이 없었거든요. 그녀는 서연을 안고 병원을 떠났어요. 그 후 28년 동안 혜진은 혼자 서연을 키웠습니다. 서병도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혜진도 그를 찾지 않았죠. 그저 잊고 싶었습니다. 혜진의 설명이 끝났습니다. 카페는 조용했어요. 서연은 엄마의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딸의 눈엔 눈물이 흘렀죠. 서연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어요? 저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혜진은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널 지키고 싶었어. 과거의 상처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 서연은 엄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혜진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어요. 혜진은 받았습니다. 기자였어요. 남자는 자신을 연예부 기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기자는 결혼식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어요. DNA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혜진과 서병도의 관계가 무엇인지, 서연의 생부가 정말 서병도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죠. 혜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또 다른 기자였습니다. 혜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죠. 하지만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휴대폰도 울렸습니다. 친구들이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인터넷에 글이 올라왔다고, 빨리 확인해 보라고 연락이 왔죠. 서연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기사가 벌써 올라와 있었어요. 제목은 자극적이었습니다. 재벌가 결혼식 파행, DNA 검사 결과 충격, 신부 딸의 생부는 신랑 아버지. 기사엔 사진도 첨부돼 있었어요.
혜진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예식장을 나서는 모습이었죠.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추측하고 비난하고 호기심을 드러냈어요. 혜진을 비난하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돈을 노렸다는 둥, 계획적이었다는 둥, 파렴치하다는 둥. 서연이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딸은 엄마를 쳐다봤어요. 혜진은 침착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는 표정이었죠. 혜진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싸워야 한다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혜진은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친구였던 여성 변호사를 알고 있었어요. 변호사는 즉시 달려왔습니다. 세 사람은 카페에서 대책을 논의했어요. 변호사는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8년 전 일이지만 증거를 모으면 싸워볼 만하다고 덧붙였죠. 변호사는 먼저 병원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병도가 가져간 기록 말이에요. 또한 DNA 검사 결과도 공식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죠. 혜진은 진욱이 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엔 오래된 폴라로이드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혜진과 서병도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흐릿했지만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죠. 변호사가 사진을 봤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물론 결정적이진 않지만 정황 증거로는 충분하다고 설명했죠. 변호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서병도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겠다고 말했어요. 친생자 관계 인정과 위자료 협의를 요구하는 문서였죠. 또한 정민서에게도 내용 증명을 보내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고 경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조치도 제안했어요. 병원의 기록 보존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죠. 그때 혜진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정우였어요.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어요. 정우는 미안하다고, 정말 몰랐다고, 아버지가 그런 짓을 했을 줄 몰랐다고 말했죠. 그는 혜진을 사랑한다고, 여전히 결혼하고 싶다고 간청했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정우의 말이 끝나자 그녀가 말했어요. 사랑만으론 부족하다고, 용기가 필요하다고, 정우에겐 그 용기가 없었다고 지적했죠. 정우가 반박했습니다.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고, 아버지와 맞서겠다고, 혜진과 서연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진은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신뢰가 깨졌다고,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선언했어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이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딸은 물었어요. 정말 괜찮냐고, 정우를 사랑하지 않았냐고 말이에요. 혜진은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어요. 혜진은 대답했습니다. 사랑했다고 하지만 사랑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바로 존엄이라고 설명했죠. 자신과 딸의 존엄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시각 예식장에선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아직 떠나지 않았어요. 모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싶어 했죠. 정민서는 로비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흥분해 있었어요. 민서는 혜진을 비난했습니다. 계획적으로 접근했다고, 서병도를 협박하려 했다고, 돈을 노렸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민서의 친구 중 한 명이 반박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보면 오히려 서병도가 가해자 아니냐고, 2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어요. 민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친구의 말을 부정하려 했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검사 결과는 명확했으니까요.
진욱은 구석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조카는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고 있었어요. 사진을 혜진에게 준 것, 기자에게 정보를 흘린 것, 모든 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죠. 서병도는 이사장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노인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죠. 서병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의사들이었어요. 그들은 인터넷 기사를 봤습니다. 이사장에게 해명을 요구했어요. 서병도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회사 임원이었어요. 그도 기사를 봤습니다.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죠. 서병도는 이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우가 들어왔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노려봤습니다. 정우의 얼굴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 28년 전에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왜 지금까지 숨긴 거냐고 따졌어요. 서병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계속 물었습니다. 혜진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강제로 한 거냐고, 아니면 합의였냐고 추궁했어요. 서병도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대답하라고, 아버지로서 최소한의 양심은 있냐고,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냐고 울부짖었어요. 서병도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실수였다고, 술을 마셨고 정신이 없었다고, 하지만 변명할 수 없다고 인정했죠. 정우가 비웃었습니다. 실수라고, 28년 동안 숨기고 지금까지 뻔뻔하게 DNA 검사까지 요구한 게 실수냐고 반박했어요. 서병도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선언했습니다. 아버지와 인연을 끊겠다고, 회사도 그만두겠다고, 더 이상 이 집안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는 이사장실을 나갔습니다. 서병도는 혼자 남았습니다. 노인은 책상에 얼굴을 묻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28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무너졌고, 아들과의 관계도 깨졌고, 명예도 추락했죠. 서병도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내용 증명 통지였어요. 혜진 측 변호사가 보낸 문서였죠. 노인은 문자를 읽었습니다.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친생자 관계 인정, 28년간의 양육비 청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협의, 그리고 공개 사과 요구. 응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도 포함돼 있었어요. 서병도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죠. 노인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엔 갈색 봉투가 있었어요. 28년 전 증거들이 들어있는 봉투였죠. 서병도는 봉투를 꺼내 불태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증거를 없애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DNA 검사 결과가 있고 증언이 있고 이미 세상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병도는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천장을 봤어요. 노인의 눈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서병도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밖에선 기자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병원 앞, 예식장 앞, 혜진의 집 앞. 어디든 카메라와 마이크가 있었어요. 이 사건은 이제 공론화됐습니다. 혜진은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진실을 밝힐 때가 왔어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죠.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시내 한법률사무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혜진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섰어요. 서연이 엄마 옆에 앉아 있었고
변호사가 다른 쪽에 자리했죠. 기자들이 빼곡히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혜진은 준비한 원고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읽지 않았어요. 그녀는 원고를 내려놓고 카메라를 똑바로 봤죠.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혜진은 28년 전 일을 공개했습니다. 자신이 21살 대학생이었을 때 서병도의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서병도에게 불려갔고 그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죠.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더 빨라졌어요. 혜진은 멈추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혜진은 그 후 임신 사실을 알았고 혼자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어요. 서병도의 병원에서 출산했지만 그는 기록을 조작했다고 폭로했죠. 친자 정보를 숨기고 산모 기록 일부를 없앴다고 덧붙였습니다. 혜진은 28년 동안 혼자 딸을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서병도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양육비도 주지 않았고 책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번 결혼을 앞두고 DNA 검사를 요구하며 자신과 딸을 모욕했다고 비난했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왜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냐고, 증거가 있냐고, 서병도의 반응은 어떠냐고 물었어요. 혜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혜진은 당시엔 증거를 모을 여력이 없었다고 설명했어요. 어리고 가난했고 두려웠다고 털어놨죠.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고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변호사가 발언했습니다. 그녀는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어요. 서병도에게 친생자 관계 인정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죠. 또한 병원 기록 조작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사는 증거도 제시했습니다. 오래된 폴라로이드 사진, DNA 검사 결과, 병원 기록, 보존 대장 사본. 모든 게 서병도의 범행을 뒷받침했어요. 기자회견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혜진은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어요. 서연도 짧게 발언했습니다. 딸은 엄마를 지지한다고,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더 이상 피해자가 침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인터넷엔 혜진을 지지하는 글이 쏟아졌어요. 사람들은 서병도를 규탄했고 처벌을 요구했고 혜진에게 용기를 보냈죠.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28년이나 지난 일을 왜 지금 꺼내느냐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돈을 노리는 거 아니냐고 의심했어요. 하지만 대다수는 혜진의 편이었습니다. 서병도는 침묵했습니다. 노인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어요. 병원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사회는 서병도에게 이사장직 사퇴를 권고했어요. 노인은 거부했지만 압박이 거셌죠. 결국 사흘 후 서병도는 이사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회사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주가가 20% 이상 폭락했어요. 거래처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고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졌죠. 정우는 이미 사표를 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8년 전 성폭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병원 기록 조작과 문서 위조 혐의는 수사 가능했어요. 검찰은 서병도를 소환했습니다. 서병도는 결국 병원에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걸었죠.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과하라고, 책임지라고, 뻔뻔하지 말라고 외쳤어요. 서병도는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노인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어요. 28년 전 혜진과의 관계, 기록 조작, 친생자 사실 은폐, 모든 것을 시인했죠. 변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가 끝난 후 서병도는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노인은 준비한 사과문을 읽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서병도는 28년 전 자신의 범죄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혜진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고 딸인 서연에게도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어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어떤 처벌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죠. 하지만 사과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서병도는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발표했어요. 첫째, 혜진과 서연에게 28년간의 양육비와 위자료로 총 5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둘째, 자신이 보유한 병원 재단 지분 일부를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지원 장학재단으로 출연하겠다고 밝혔어요. 노인의 얼굴엔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병도는 특히 서연에게 사과한다고 말했어요. 아버지로서 함께하지 못한 28년,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세월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했죠. 하지만 이해받을 자격은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과 기자회견 영상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일부는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평가했고 다른 이들은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죠. 하지만 대부분은 최소한의 책임은 진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민서도 움직였습니다. 전처는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렸어요. 민서는 결혼식 당일 소문을 퍼뜨린 것과 혜진을 비난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진실을 알지 못한 채 경솔하게 행동했다고 인정했죠. 특히 서연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후 민서는 실제로 혜진과 서연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어요. 민서는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상속에 집착한 나머지 사람을 해쳤다고 부끄럽다고 고백했어요. 혜진은 민서를 맞아들였습니다. 두 여자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서는 자신도 서병도 집안에서 상처받았다고 20년 넘게 며느리로 살며 겪은 억압과 무시를 털어놨죠. 혜진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서연도 민서를 용서했습니다. 딸은 미워하기엔 너무 지쳤다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민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진욱도 변화했습니다. 조카는 혜진을 찾아와 사진을 건넨 것에 대해 사과했어요. 처음엔 상속 때문에 움직였지만 나중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사진을 준 거였다고 설명했죠. 진욱은 더 나아가 내부 고발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병원 내부의 다른 비리들도 알고 있었어요. 환자 기록 조작, 불법 의료 행위, 회계 부정. 진욱은 이 모든 것을 검찰에 제보했습니다. 진욱의 제보로 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고 관련자들이 처벌받았어요. 진욱은 내부 고발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은 서병도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기록 조작과 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처벌이었죠. 가벼운 처벌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사회적 처벌은 이미 충분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서병도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살겠다고 밝혔어요. 그는 정기적으로 혜진과 서연을 만나 관계 회복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서병도를 아버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28년 동안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아버지라고 나타난 것이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완전히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정우는 혜진에게 계속 연락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랑한다고 모든 것을 바로잡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혜진은 단호했습니다. 혜진은 정우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 앉았어요. 혜진은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했지만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너무 많은 일이 있었다고, 그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죠. 정우는 울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신의 행복도 빼앗긴 것이 억울하다고 토로했어요. 하지만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진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행복을 빼앗긴 게 아니라고, 당신도 선택을 했다고, 결혼식 당일 아버지를 제대로 막지 못했고 자신과 서연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어요. 그것이 선택이었고 선택엔 결과가 따른다고 설명했죠. 정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혜진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정우는 돌아서서 걸어갔고 혜진은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슬픔이 밀려왔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그녀는 오랜 웨딩 플래너 경력을 살려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을 위한 결혼 상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서연은 대학원 진학을 결정했습니다. 딸은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기로 했어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죠. 혜진은 딸을 응원했습니다. 서병도가 약속한 장학재단도 설립됐습니다. 재단은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했어요. 첫 해에만 50명이 넘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죠. 서연도 재단 운영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혜진과 서연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죠. 서연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행복하냐고, 결혼을 포기한 것을 후회하지 않냐고 말이에요. 혜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행복하다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자유로워졌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결혼식 날 도망친 게 아니라고, 존엄을 지키기 위해 걸어 나온 거라고 설명했죠. 서연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은 말했어요.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고,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고백했죠. 혜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질녘이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혜진은 가방에서 오래된 폴라로이드 사진을 꺼냈습니다. 28년 전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혜진은 사진을 새 액자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에게 말했어요. 이 사진을 버리지 않기로 했다고, 이것도 자신의 역사이고 서연의 시작이니까 말이에요. 숨기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겠다고 선언했죠. 서연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딸은 엄마의 젊은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확인받는 사랑이 아니라 확신하는 사랑으로 가자고,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믿고 살자고 제안했죠.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일어나 다시 걸었어요. 노을빛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췄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리고 석양이 공원을 물들이고 새들이 날아갔죠. 1년이 지났어요. 혜진의 사무실 앞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상담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미혼모, 한부모, 재혼을 고민하는 사람들. 혜진은 한 명씩 맞이하며 이야기를 들었죠. 서연은 대학원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미혼모 가정자녀의 정체성 형성이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연구였죠.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서병도는 요양원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매주 장학재단에 기부금을 보냈고 혜진에게 편지를 썼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계속 썼습니다. 속죄는 평생의 과제였으니까요. 정우는 새로운 회사를 차렸습니다. 의료기기 벤처였어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죠.
가끔 혜진을 생각했지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혜진을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민서는 사회복지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을 돕는 일이었어요. 과거의 잘못을 행동으로 속죄하고 있었죠. 서진욱은 내부 고발자 보호단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처럼 용기 내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하루 혜진과 서연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계절은 봄이었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죠. 서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자신이 강해졌다고, 이제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고, 자신의 출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어요. 혜진이 딸을 안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어요. 딸 덕분에 자신도 살 수 있었다고, 28년 동안 딸이 자신의 전부였다고,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자고 속삭였죠. 두 사람은 일어나 걸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을 감쌌어요. 햇살이 따뜻했고 새들이 지저귀고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혜진은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행복했습니다. 거창한 결혼식도 웨딩드레스도 축하받는 신부 자리도 없었지만 말이에요. 대신 존엄이 있었고 자유가 있었고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시작이 생기기를 응원합니다.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날 보내세요.